모든 이 해독의 과정에는 바로 효소 작용이 좌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100% 영양분만 먹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독소들이 어느 정도 들어있거나 또 신진대사에 의해서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몸에 이러한 독소를 해독하는 장기가 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간에서 우리 몸 전체의 무려 70%의 독소를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독소가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늘 언제나 생깁니다. 적정량이 생기는 거는 오히려 좋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공격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나친 활성산소가 생기면 내 몸을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은 몸은 결국 또 세포가 손상이 되고 질병에 취약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콜레스테롤도 그 수치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됐을 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바로 이 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활성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그런 대사 독소가 바로 활성산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몸에서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제거를 하는가? 바로 간에서 이 활성산소들을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이제 크게 우리 몸의 세 가지 시스템은 SOD라고 해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그리고 카탈라제, 그리고 글루타치온, 이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에이즈, 아밀라제에서 아제라고 끝나거나 에이즈라고 발음되는 것은 모두 효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SOD나 카탈라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SOD의 경우에는 무려 1분당 10만 개의 활성산소를 분해하고 또 여기에서 미처 분해하지 못한 것들을 카탈라제가 1분당 9만 개의 활성산소를 또 분해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몸에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이런 효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간에서 잘 합성이 되고 분해가 돼서 담즙으로 잘 배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시스템이 바로 효소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는데 이게 효소라는 것을 또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떤 영양제 제품이 아니고 내 몸에서 원래 가지고 있는, 만들어내는 효소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심장 건강할 때도 코엔자임 Q10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도 영양제 이름이 아니고 우리 몸의 심장 건강 또 여러 장기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코엔자임 조효소라는 뜻입니다. 이 조효소의 원료들은 다 비타민과 미네랄들이고 우리가 비타민 몇 그램, 뭐 미네랄 몇 그램 이런 거를 그거 자체가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결국 효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효소 작용의 뒷받침이 되는 역할로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간에도 해독의 역할을 또 보면 간에서는 2단계 해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단계 해독에서는 독소를 불려서 2단계에서는 독소를 배출합니다. 독소를 불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효소의 작용인데요. 이때 작용하는 효소가 바로 사이토크롬 P450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독소들과 잘 부착을 해서 불려서 산화되거나 환원되거나 가수분해되는 이런 과정들에 사용을 합니다. 이제 2단계 해독 과정에서는 독소를 부착시켜서 이제 빼내는,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GST, UGT, SULT라는 효소 시스템들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약이 분해되고 빠져나가면서 약효를 발휘를 하는데요. 이런 이 약이 빠져나갈 때도 역시 SULT 같은 이런 효소들이 부착했다가 확 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소를 녹이는 1단계 해독이나 또 독소를 배출하는 2단계 해독, 모든 이 해독의 과정에는 바로 효소 작용이 좌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이 효소가 계속 부족한 몸, 효소를 너무 고갈시키는 식사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하게 되면 이제 간 해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매일 아침 피곤하다, 또 몸이 무겁다, 또 어깨가 결린다, 불면증이 오기도 하고 두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이제 독소가 축적되는 몸으로 겪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효소를 강화하는 식사법을 했을 때 정말 많은 이제 암 환자도 개선이 되고 간경화 말기였던 선재 스님도 효소가
풍부한 그런 식사를 했을 때 간경화 말기도 좋아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충분한 식사를 하는 방법 6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충분한 효소가 있는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네,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식사법이고 저와 저의 가족들이 이제 8년 이상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식사법입니다. 아침에는 소화 효소를 자극하는 밥이나 빵보다 효소가 충분히 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 일단 소화기관을 쉬게 해주면서 오히려 영양소도 더 공급을 해줍니다. 아침에 복잡한 식사하지 마시고 꼭 제철 과일로 500g 정도의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에 이것을 좀 추가하시면 효소가 충분한 식사가 됩니다. 신선한 채소류, 해조류 곁들이는 식사입니다. 이런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있어요. 찐 양배추나 다시마나 미역, 곰피 같은 해조류가 나오는 식당 있죠. 또 좀 쌈채소들이 있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방울토마토 10개라도 당근 스틱이나 샐러리 스틱 같은 거 한 서너 개라도 먼저 드시고 식당에서 나오는 식사를 하시도록 권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토마토나 채소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또 효소를 보충해 줍니다. 식사 중에 먹는 가열 조리식에 있는 식사들의 소화 효소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소화가 훨씬 더 편해지죠. 또 식사에 들어있는 첨가물들도 해독해 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내 몸을 위해서 좀 간단한 노력 정도는 조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인데요. 오후 한 4시 정도에 견과류 간식을 먹는 겁니다. 네, 견과류도 역시 자연에서 살아있는 형태 또는 간단하게 이제 구운 형태로 먹기 때문에 견과류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지방이 우리 몸에 상당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줍니다. 견과류 속에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좀 빵이나 과자가 당길 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우리가 한 오후 4시쯤 되면 뭔가 좀 먹고 싶은 시간이 되잖아요. 이때 고소한 견과류를 먹으면 빵 생각이 상당히 많이 사라집니다. 일단 좀 포만감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상당히 줄이게 돼요. 그리고 견과류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E나 셀레늄 이런 성분들은 또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 지방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세포에 들어있는 이중 지질막인 세포막의 구성분이 되고 또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또 뇌세포의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견과류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 신선한 상태의 것으로 한 팩 또는 2팩까지 드셔도 괜찮으니까요.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 간식 꼭 챙겨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효소가 강화되는 식사법으로는 저녁 식사는 좀 간단하게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채소 오일 볶음입니다. 일단 저녁 식사를 또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효소가 많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좀 효소를 아끼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좀 간단하면서도 그래도 적당한 포만감 있는 식사, 너무 또 배고프면 또 야식을 또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포만감도 있는 식사가 좋은데요. 여기에 저는 추천하는 게 채소 올리브오일 볶음에 견과류를 좀 뿌리는 정도의 요리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채소는 한 3가지 정도가 좀 좋습니다.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여기에 가끔씩 샐러리나 양파나 내가 좋아하는 호박이나 때로는 단호박을 좀 살짝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채소들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선택하시고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2스푼에서 3스푼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를 드셨을 때 생각보다 포만감도 있고 또 소화가 잘 되는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좀 너무 밥을 많이 추가해서 또 드시면 탄수화물과 기름이 섞이면 또 살이 찌니까 밥은 단호박 정도로만 좀 제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좀 견과류, 만약에 낮에 좀 못 먹은 날에는 견과류를 좀 같이 뿌려서 드시면 고소한 맛도 살리면서 배가 적당히 부른 효소가 공급되는 저녁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5번째 효소 강화 식사법은 배달 음식을 먹었을 경우의 대처법입니다. 완벽하게 100%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 일을 하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라는 걸 받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또 배달 음식 또는 외식 또 나도 모르게 야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음식을 먹더라도 이후에 똑똑하게 해독하자입니다. 해독을 기억해 주세요. 네, 해독을 하면 크게 우리 몸이 나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잘 지키면 좋겠으나 우리의 의지가 여러 환경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저 역시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꼭 대처를 하는데요. 4가지 해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인데요. 물입니다. 물을 일단 먹어야 우리 몸에 쌓인 독소들이 물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외식을 한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시면 물을 좀 충분히 드셔서 몸속에 들어있는 첨가물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독법으로는 채소즙입니다. 이때는 과일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즙에는 당분은 일단 없고 굉장히 많은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외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게 되면 일단 나트륨이 굉장히 많은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맵고 짠 음식이 좀 당기잖아요. 이 나트륨을 빼내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막에 나트륨, 칼륨 이 대사에 의해서 많은 칼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소를 그냥 씹어 먹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채소즙의 형태로 한 150ml에서 200ml 드시게 되면 칼륨이 굉장히 많이 몸에 절유된 나트륨을 제거해줘서 일단 몸에 무리도 없고 부종도 제거가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해독법으로는 숟가루 해독법입니다. 네, 숯은 우리나라 전통 대대로 어디 장독에 두기도 하고 공기 정화용으로도 둬서 해독 효과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숯을 먹는 숯으로 만든 활성탄 숯이 있습니다. 이 활성탄 숯은 식용숯이고요. 이 숯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공이, 공기 구멍이 형성이 되면서 탄소 입자가 몸속에 들어있는 독소 성분들, 배출해야 되는 첨가물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빼내줍니다. 차콜 캡슐 형태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외식 후에 드시면 속이 굉장히 편안하고 몸에 무리가 없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독법으로는 숟가루 해독제와 비슷한 검은 숭늉입니다. 누룽지 집에 있잖아요. 이걸 좀 더 태워서 한 80~90% 더 태우면 이제 검게 되는데 이것을 우려낸 물을 마시는 겁니다. 숟가루, 차콜 캡슐처럼 검은 누룽지에도 상당히 많은 이 탄소 입자가 생기면서 노폐물을 흡착시켜서 내보내 줍니다. 또 우리 숭늉하면 먹기가 편하잖아요. 또 맛있고 구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숭늉물을 계속 식후에, 외식한 후에 또는 다음 날까지도 계속 마시게 되면 몸속에는 노폐물이 빠집니다. 상담을 했던 어떤 분의 경우에는 상당히 몸이 잘 붓는 분인데 이 검은 숭늉물을 마시면서 붓기가 빠지고 또 이걸 안 마시면 다시 붓고 이런 이제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도 일단 몸에 뭔가 염증물들이 만들어지면 몸이 굉장히 이제 괴로워집니다. 염증의 원인이 되는 독소들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이제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 검은 숭늉물이 상당히 많은 해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해독법만 잘 기억을 하셔도 똑똑하게 외식을 하면서도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몸의 독소가 계속 축적이 되면서 간도 망가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다양한 이제 피로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어깨 결림이나 여러 이제 몸에 불편한 증상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6번째 효소 강화 식사법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은 최상급으로 가끔 즐겁게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고기 많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일단 고기를 많이 먹을 경우에는 몸에서 노폐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또 동물성 단백질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노폐물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사람의 소화 효소에 더 적합한 단백질은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나는 절대 포기를 못한다. 많은 분들이 또 고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 몸을 생각해서 일단 고품질의 예를 들면 목초오라든지 항생제를 좀 먹지 않은 동물이라든지 해서 고품질의 이 고기를 드시고 내가 먹는 횟수보다도 한 절반 또는 3분의 1 이렇게 가끔 즐기시는 것을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의로 알려진 시냐 히로미 선생님도 보통 때는 거의 이제 식물성 중심의 식사를 하시지만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을 거의 1년에 한 2번 정도를 이제 먹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아주 고품질의 예, 고기를 드신다고 합니다. 고품질의 고기를 횟수는 좀 줄이고 일단 만족도를 높여서 고품질의 고기로 가끔 즐겁게 드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는 몸이 고기를 소화시키는데도 엄청난 소화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소가 고갈되지 않고 몸에서 잘 유지가 되는 건강한 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효소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당연히 피로가 줄어듭니다. 제가 늘 아침과의 식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과일 성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효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일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효소를 사실 우리는 다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양배추 하나에도 효소뿐만 아니고 다양한 영양소, 그리고 1억 개 이상의 미생물이 있거든요. 사과도 1억 개 이상의 미생물을 가지고 있고 그 사과 하나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데 특히 효소에 대해서는 더 알지 못합니다. 비타민 C가 있다, 우르솔산이 있다, 피세틴이 있다 이런 거 조금씩 밝혀내긴 했는데요. 효소는 워낙에 연구가 아직 많이 안 됐다 보니까 사과 속에 무슨 효소가 어떤 작용하는지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 사과 하나 또는 2개를 진짜 한 달만 먹어봐도 또는 일주일만 해봐도 몸에서 피로감이 줄어들고 화장실도 잘 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거뜬해진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비타민 미네랄도 있지만 일단 효소를 상당히 많이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사용해야 되는 소화효소나 대사효소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훨씬 더 해독도 잘 하게 되고 또 해독에 필요한 여러 성분들도 공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효소가 들어있는 과일을 식사하시게 되면 눈에 띄게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피로감도 줄어들고 몸도 가벼워지고 살도 빠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염증이란 뜻은 불꽃염의 증세의 증자를 써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염증을 먼저 이해하려면 면역이라는 것을 더 먼저 알아야 돼요. 면역이라는 것은 면할면 전염병역을 써서 질병을 면하는 우리 몸의 힘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세균, 바이러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물질을 우리 몸이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 몸이 나타나는 증상을 염증 반응이다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는 증상은 5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통증이 있고 발열, 열이 나고 발적, 빨갛게 붓고 부종, 그 부위가 붓는 증상과 또 세포 기능 장애 5가지 증상을 동반합니다. 염증하면 우리가 굉장히 또 나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 몸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반응이죠. 염증이 없으면 우리 몸이 어떤 외부 물질, 나쁜 물질로부터 제거하는 힘이 사라지기 때문에 염증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 염증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몸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이런 염증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 몸속에 제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꾸준히 굉장히 일어나는 상태,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몸속에 나쁜 찌꺼기가 생기는 거든 간에 계속 나쁜 물질이 계속 생겨서 만성염증으로 가는 것이 위험한 거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면역의 균형이 깨진 상태, 이렇게 일어나는 염증이 또 매우 위험합니다. 피부 바깥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염증 상태 같은 것은 항생제 쓰거나 소염제 쓰거나 이렇게 해서 빨리 없어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미세 염증, 조직 수준에서 혈관 수준에서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미세 염증들이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타임지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염증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도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몸에 독소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서 미세염증이나 만성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감기나 바이러스 질환이나 위염이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우리가 이런 것들도 다 염증을 수반하는 질병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역시 몸 혈관 수준에서 계속 염증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몸이 피곤하다, 뭔가 또 어떤 불편한 증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부분 어딘가에서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피곤할 때부터 염증 관리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피곤하다는 것은 내 몸에 독소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현재 과부하가 걸리고 또 여러 장기들이 지쳐 있다는 뜻이 됩니다. 피곤할 때부터 염증 관리 하시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피곤하고요. 굉장히 몸에 힘이 없고요. 여러 신진대사,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이 잘 찌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피곤하고 일상생활을 할 만한 체력이 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염증을 의심해 보세요 하는데요.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우리 몸 속에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혈관도 손상될 수 있고 또 동맥경화와 같은 중대한 그런 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이 굉장히 또 잘 찌는 몸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음식도 잘 가리고 운동도 하는데 살이 안 빠져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잘 유심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염증이 많은 몸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많아졌을 때는 만약에 평소 내가 활기찬 일상생활을 할 만한 체력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염증을 꼭 의심해 보시면 됩니다. 염증을 오랫동안 놔두게 될 경우에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아주 작은 염증들이, 미세 염증들이 장기화가 되면 서서히 더 혹이 될 수 있고요, 이 혹은 또 장기화가 되면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암의 시작은 염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몸 관리, 또 피곤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과 염증은 너무나 유사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일단 비만하다는 것은요, 체중이 증가한 건데 체중 중에서도 지방세포가 증가한 거죠. 지방의 양이 많은 상태가 비만이 됩니다. 근육의 양이 너무 많아서 비만하다, 이런 말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비만 세포는요, 또 그 세포 자체가 염증 유발 물질을 일부러 또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또 반대에도 있는데요, 독소가 많은 몸은 또 염증을 유발해서 염증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계속 악순환이죠. 염증 때문에 비만이 되기도 하고 지방세포 때문에 또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서 염증과 비만은 굉장히 서로 연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만을 치료한다 할 때는요, 대부분 염증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에는 일단 염증이 많은 몸으로 의심을 꼭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비만을 치료한다는 개념은요, 우리 온몸에 염증 없이 깨끗한 몸, 건강한 몸의 상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비만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염증 유발의 상태는요, 독소가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좀 식사 패턴을 좀 보면 손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사로 선택하는 음식이 밥이나 빵이나 면이나 이런 또 떡 종류, 디저트, 케이크, 간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합성 가공하고 또 정제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 당은 또 지방으로 또 저장이 됩니다. 또 우리가 손쉽게 먹는 많은 음식들은 지방산의 비율이 많이 깨져 있습니다. 달걀이나 고기나 생선이나 합성 이제 정제 당으로 만든 옥수수 액상 과당으로 합성한 그런 당분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방산의 비율이 오메가6와 3의 비율이 1대1에서 4가 이상적인데요, 1대20 정도로 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만 봐도요, 원래 소는 풀을 먹어야 건강한 신진대사를 하고 또 근육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 소가 풀을 먹는 방목하는 소보다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고기들은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소들이 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옥수수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서 소가 이것을 과식하게 되면 소의 몸 자체에 이미 그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거나 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또 이제 닭들도 사료를 보면 옥수수 사료를 또 많이 먹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란도 그냥 일반 계란을 많이 먹게 되면 일단은 우리 몸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염증이 많은 분들, 아토피나 알레르기, 크론병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3와 6의 비율이 1대20 이상으로 많이 깨져 있는데요. 이럴 때는 오메가6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의 이 대사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유발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튀긴 음식들이 있잖아요. 이 튀긴 음식도 콩기름이나 옥수수유나 각종 그런 일반 식당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름들은 오메가3보다는 6가 많은 기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이런 기름들은 오메가3가 좀 더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건강한 기름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기름을 먹게 되다 보니까 오메가6가 늘어나고 염증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는 일단 당분 섭취, 정제 당분 섭취를 줄이고 또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염증을 또 대할 때는 우리 몸에서 백혈구 같은 이런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잘 움직여주고 건강한 대사를 하면 면역의 균형이 잘 맞춰지는데요. 면역 세포들, 백혈구 같은 세포들에게는 비타민이나 식물 영양소, 식물에서 나오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 있죠. 이런 영양소들이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씨앗류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